예전에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내부 싸움에는 귀신이고 외부 싸움에는 등신이고. 그게 지금 우리입니까?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전쟁 중에서 제일 참혹한 게 내전이다. 맞아. 이 전쟁 자기들끼리 싸울 때 네네네. 정말 잔인하고 그 치열하게 싸운다. 네. 아는 사람이 더하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싸울 때도 보면 가족 간의 분쟁이 제일 더러워요. 맞습니다. 형제끼리 싸울 맞습니다. 때가 네네. 아주 제일 끔찍해. 예. 근데 지금 보면 고륙상쟁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럴 때가 제일 추잡해질 수가 예, 있죠. 제일 추잡해지고 예. 제일 비열하고 그다음에 제일 비윤리적이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다 김문수나 한덕수나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제도 시스템 상에서 둘이서 선의를 표시할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어떤 당의 후보가 됐는데 네. 그 후보가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된 거 아닙니까? 네. 열 몇 명 후보가 나와서 8명으로 11명. 줄었다가 11명에서 11명에서 8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1명이었다가 예. 그다음에 뭐 TV 토론도 하고 후원금도 모금해서 네네. 뭐 29억 4천만 원인가 후원금 모금하고 3억 원씩 기탁금도 최종까지 가려면 3억 원 내야 되잖아요. 네. 기탁금도 내고 온갖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한테 3시간 만에 야 빨리 그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아 그래 맞아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관성이라는 게 붙어서 보면 한덕수 후보나 총리나 그다음 김문수 후보나 그 배경이 되는 분들은요 다 아스팔트에서 시위하던 분들이잖아요. 네. 주로 강성 우파 지지자들이 네. 주로 우리 보수 강성 당원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당협위원장들도 보면요, 되게 다 그 친윤으로 뭉쳐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쫙 갈려져 있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밀고 가자라는 그런 쪽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친윤 쪽에 있는 주로 이분들은 그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되는 거죠. 당 지도부죠 사실은. 이분들이 뭐 당 전체도 아니에요. 그냥 당 지도부, 쌍권이라고 표시되는 당 지도부와 이른바 친윤이라고 되는 말 일컬어지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한덕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충돌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후보 본인 자신은 말이죠. 제가 한덕수 후보하고도 뭐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려니와 네, 그렇죠. 네. 그 밑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잘 알고 거기에는 특히 저하고 특수관계인도 그 네, 캐릭터 그렇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냥 고이면서 다 얘기를 할게요. 윤상현, 뭐 박수영, 뭐 성일종 이런 분들을 하고 한 번도 한덕수 총리가 곁을 주거나 만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정진석 용산 비서실장 그분 아직도 뭐 이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직접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후보는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 그 분류됐던 분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얼굴 한번 보자고 해도 아닙니다 하고 사양을 하고 내쳐왔던 사이인데 왜 한덕수 후보 뒤에다가 자꾸 친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이해를 지금까지 못 하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그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 예.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분은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 정말 권력을 되찾으면 한번 손봐주리라 했을 때 리스트 1번에 오를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한덕수 총리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나마 예를 들면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막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님 저는 사표 내겠습니다. 이거 못합니다라고 뭐 결사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 분위기에서 어떤 분들은 뭐 총리가 바닥에 들어 누워서라도 대통령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총리라면 대통령 앞에 들어 눕겠냐. 아니 예를 들면 그건 그냥 해보는 쉽지 말이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하지만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저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해서 곧바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용기를 보인 적이 많이 있긴 네, 했죠. 그럼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한동훈 대표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진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저 정도 하는 경우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어요. 대통령에게 계속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만나서 이거 국정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표가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고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사이드에도 얘기를 하고 용산에도 얘기를 하고 수없이 오퍼를 했어요. 이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다 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 귀 막고 눈 감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당시에 어떤 분들은 그러셨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출입문 앞에 좀 드러누워 있다가 그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요. 완전히 개방신이죠. 예, 그거야말로. 총리 보고 들어 누우라는 얘기나. 아, 이거 들어놓을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뭐 사표를 내겠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하시던데 아니 그게 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 쌍권 그러니까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그 권성동 원내 대표가 부부 동반으로 그 한덕수 총리 부부와 저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출마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돈 문제가 얘기가 나왔다.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이 정치판에 쫙 돌고 있다고요. 그 사실 확인된 겁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어떤지 여부를 이게 소문으로 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 가지고 지금 얘기를 전개할 수는 없잖아요. 전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부부하고도 밥 먹었다는 얘기 돌고 있는데 4월 13일에도 제가 그때 심지어 뭐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이 짜여준 일정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찌라시도 아침에 돌았고 심지어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 캠프 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NS 다 올려놓고 지금 이 얘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김문수 캠프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요? 김문수 캠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부부가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열받은 것은 대통령이 40명인가에게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홍준표가 아니고 김문수로 가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또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4월 13일 날에 페이스북에다가 1+1이다 이거. 우리 쪽에서 뽑힌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게 이미 이런 그림이 짜져 있다는 그런 음모론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대로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리고 있는 거냐, 뒤에서.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이제 자기한테 우르르 친윤들이 몰려올 때 와, 이제 나를 도와주는 모양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다 발을 빼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나는 절의 고도에서 혼자 싸우는 것 같다. 대선이 아니라 당권에만 눈이 먼 사람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니까 바로 당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3시간 만에 또 거기 있던 분들은 빛의 속도로 김문수 후보한테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러면은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께 그냥 최고위원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혼 그 부부가 그 국민의 의원들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자 1차적으로 김문수한테 가는 척했다가 나중에 나의 신호가 딱 울리면은 일제히 한덕수한테 연판장도 쓰고 일로 가는 거야. 뭐 그러고 있을까요? 뭐 그렇게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하겠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심전심이겠죠.
그거는 예를 아니, 들면 이- 어떻게 근데 가야 되는가. 김 의원님 저는 뭐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한덕수 총리께서 나오신 배경에 아니 한덕수 총리가 나가셔야 된다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뭐 연판장에 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뭐 쉬운 4명이 있었느니 쉬운 3명이 있었니 이런 그거는 얘기 근거 있잖아요. 없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공개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우리 당에 나를 지지하는 의원 수가 몇 명이다라는 얘기하고 자, 똑같은데. 그래서 김 의원님 지금부터 우리는 잠시만 그 얘기는 우리 방송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소주 잔을 앞에 놓고 하고 지금은 사실에 근거한 얘기로 잠깐만 그러시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열겠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은 한 8시 50분쯤 한 20분쯤 지체가 네, 됐기는 지켜봤습니다.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로드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을 다 거부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뭐 당에서는 양자 토론을 같이 했는데 그거 거부 불법이다.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을 하고 다음 주 목금에 여론조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습니다. 예. 꺼냈습니다. 어제 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밤 뭐 숨가쁜 일들이 막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예. 그 10시 반부터 뭐 어느 방송사에서 심야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는데 예. 토론하다 말고 거기서 긴급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막 나오는데 예. 갑작스럽게 내일 당 지도부에서 예. 내일 토론을 하겠다. 아,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네.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 방송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거는 적어도 열흘 보름 이상 준비가 그 있어야 양자 되는 토론은 거예요.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예. 방송국은 아니고 네. 그걸 통해서 하겠다는 TV 건데 토론은 아니었어요. 그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 적어도 후보들 간에 서로 얘기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통지를.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아니 통보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니 오세요 초청을 한 거죠. 통보 우리가 어감이 아이, 그건 아다르고 말이 어다른데 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얘기합니까? 안 오면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서 뭐 손에 수갑 채워서 데리고 오는 아이, 건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원래 말이 안 돼요? 선관위가 왜냐하면 그만큼 10월 아니요 5월 10일 11일 그 이제 후보 등록하기 전에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만큼 긴박하니까 하는 그거는 얘기죠. 본인들의 주장을 위해서 법을 설관 위의하는 거고요. 원래 네. 선관위가 만들어지면 예. 선관위가 일정을 쫙 공지하게 돼 있어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양쪽 여러 후보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룰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룰에 따라서 그 공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다음 날 토론을 한다면서 전날 밤에 토론을 아이고 하겠다고 참 김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의 특례 조항 74조 제2항에 하면 상당한 사유가 생기면은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선관위원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그 상당한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상당한 사유를 누구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하는 거고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고 선관위가 결정하는 아니, 거지. 지금 그건 상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김문수 후보를 감싸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왜 꾸려져 있습니까? 아니 그건 당이 무너졌으니까 대표를 쫓아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저 나가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적인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후보를 뽑았잖아요. 네. 후보가 뽑혔는데 왜 비상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후보가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선거를 해봐야지. 모든 여론조사 알지. 지표가 그렇게 나와 아니, 그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론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똑같다는 가정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아니, 지금 또 하나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가면 이겨요? 아니 지금 그래도 아니, 이겨요? 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세 몇 프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과 무당층에서 여론조사 5개를 내가 오늘 아침 집계했는데 5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그 당원들과 무당층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그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로 우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몇 민주당 프로인데요? 쪽에서는 거꾸로의 반응이 나와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네. 일반 국민들이 다 투표하잖아요. 네.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50%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 50% 절반씩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절대적인 우세가 오늘 MBS 한동훈 나온 거 후보한테 보면요. 있잖아요. MBS 나온 거 한덕수 보면 후보한테. 예. 그 이재명 43%, 그다음에 한덕수 33%. 아, 그건 가상 3자 대결인 경우고 삼자 대결이 제일- 그건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건데 예, 29나 33이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아니 그게 비상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됐든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그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후보들이 하다 보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격차가 많이 나니까 우리는 다른 후보를 다시 뽑아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까? 제가 보기에요 지금 하고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선거사상 이번에 얘기가 없는 경선은 그렇게 진행된 경선이 아니고 경선이 시작하기 전부터 한덕수 대행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단일화를 할 것이냐가 각 경선 후보들의 주요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그게 말이 그리고 됩니까? 그것이 각 당원들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표를 줄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그것까지 부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음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덕수 그 후보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 같고 아니 또 그건 그다음에 갑자기 글로 튑니까? 이쪽에 이제 김문수 후보 뒤에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강성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한 테이블에 들어와서 경선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생기니까 한 분은 밖에서 대기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안에서 있으면서 오, 결국은 놀라워라. 잠깐만요. 그렇게 만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시나리오대로 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잠깐만요. 아, 제가 손님 모셔놓고 괜히 목소리를 높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특히 저한테 우리 김종익 의원님은 아니고 저한테 진행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여기 저희 제작진들이 죄송합니다. 예, 반응이 너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때로는 좀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방송되는 사실은 그런 말을 김종익 의원과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건 역설적인 얘기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또 저희가 좀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요. 김종익 의원이 뭐 지금 저 김문수, 한덕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입장은 아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 약간 이 각을 세우는 것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저 활기를 띠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잠시 그랬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양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경선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는데 그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동을 주면서 해도 저희가 정말 이기기 참 힘든 선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그 저희 귀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오고돈 뭐 시장하고 그때 그 박 시장님하고 네. 그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그분들이 사퇴를 해서 선거를 치러서 우리가 이겼듯이 네.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이 돼서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진행돼도 사실 저희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총통제 국가로 가겠다는 야욕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은 진짜로 그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그런 후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잖아요. 그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형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과 싸우니까 그나마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 마음을 그 위안을 받으면서 후보 유권자들에게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선거판인데 사실은 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 정말 모양새가 너무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너무 안 좋았고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도 그랬듯이 이 도대체 뒤에서 누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얘기한 대로 김문수 후보가 뽑힌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금방 우리가 컨트롤해서 얘기하면 옆에서 이렇게 좀 밀면 곧바로 이제 단일화하고 절로 넘기겠다라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관성으로 굴러왔는데 그 굴러오던 관성을 갑자기 멈춰서서 야 거꾸로 당신은 여기서 내려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 지금 걱정되는 게 잘못하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후보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여론조사를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있을 양자 토론 일단 무산이 됐다고 보고요. 무산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하고 그 이런 여론조사 결과 플러스 어제 하루 종일 실시했던 당원 찬반 투표의 결과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뭐 또 비대위 또는 선관위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당 후보를 결정을 하겠다. 바꿔 말하면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히든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덕수 후보하고 양자 토론하고 목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약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로 엇갈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충돌 뭐 접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취재를 해보면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11일 이후에 나는 등록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11일까지 단일 후보가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사실 그때 후보 등록하면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일단 기타금이 3억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기타금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다 공범을 만들어야 되고 네. 뭐 계약해야 되고 아이고. 뭐 포스터 찍어야 되고 뭐 차량도 아니, 그 무슨 계약해야 차량이죠? 되고. 유세 차량 그것도 그 간단한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수십 대 마련해야 되고. 사실은 한덕수 후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조직이 있습니까? 뭐 아니 당 가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당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건요. 당에서 나를 밀어준다라는 그런 내락을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왔던 때처럼 그 그래, 윤석열 그때는 후보도 당에 들어와 있었기 당에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으니까 당에서 들어와서 경선을 치러서 이겼기 때문에 당의 모든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덜컥 무소속으로 딱 나온다? 그 무슨 배짱으로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들 돈이 얼만데 그 몇십억의 돈을 자기가 뭘로 됩니까? 그리고 선거는요 그 430억 지난번에 이번에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돼요. 그 돈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당이 없으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정당 후보가 된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나올 수가 없다. 뭔가 당 지도부와 서로의 내락이 있었던가. 그 뒤에 그 친윤이라고 얘기한 건 그 윤이 그 핵심 아닙니까? 그분들과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소속 나오셨어. 근데 본인이 그러면 정말로 내가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럴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거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그렇게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준석 후보의 문제고. 네. 그건 또 어쨌든 가령 이준석 후보도 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도 소수 정예로 아니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11일 이전에 안 한다며 등록 안 한다며요. 그 이제 별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돈 문제 때문은 아니 아니라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11일 날 네. 11일 날 등록 안 하세요. 등록 그 단일화 안 되면 등록 안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말씀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돈 문제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보니까 정치인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니예요. 머니 턱스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후원금을 많이 얻은 사람은 그만큼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알아요. 그 정치 그냥 하지 못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나는 안 하면 내가 단일화 안 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기는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반증이라고 한덕수 보여요. 후보가 이제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면서 내놓은 그 명분은 25일까지 단일화를 놓고 밀당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는 일이고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준 건 비상계엄이죠. 네.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줬고 그리고 지금 그 한덕수 총리는 무슨 경제를 얘기하시는데 총리로서 남아 계시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한미 관계, 한미 통상 관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국민에게 고통을 덜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령 그 경제 문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끝나고 다음으로 바통을 넘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한덕수 당시 대행의 그러한 입장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지 그분이 아마 석 달 전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은 정말 일도 없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네. 제가 뭐 거기다가 그걸 추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보건데 뭐 글쎄요. 그렇게 투철한 애국심이 계신 분일까라고는 생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뭐 이렇게 본인이 관심법까지 얘기를 하시면 저 아니, 어떻게 그것도 얘기를 마찬가지- 합니까? 그러니까 투철한 애국심이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저는요. 아니 저는 한덕수 후보가 말씀을 하신 그 여러 그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문수 후보는 네. 본인이 단일화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해야죠. 네, 아니 글쎄 예, 드리는 그렇게 말씀을 그 뭐 지금- 김문수 후보도 별로 하실 말씀은 없는 게 본인이 단일화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별로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 김은수 후보가 이제 이런 말을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어젯밤에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작업이 있었다. 원래는 이제 공작이 있었다. 그 전날은 그런 표현을 했다가 말을 살짝 순화를 시켰더라고요. 작업이 있었다. 이제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에게 묻는다. 이 사전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의심하는 거는 뭔가 사전에 계획 짜놓은 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종인 의원께서는 김문수 캠프 쪽에 그런 의구심은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 아니 이미 4월 달부터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한덕수 총리가 결국 나올 것이다. 그냥 나올 것이고 나와서 그 꽃가마 태워서 가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그 뒤에는 누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4월 달부터 이미 초부터 돌았던 건데요.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보니까 결론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 가설이 맞았나 보다. 하나는 가설이었지만 그 음모설이었지만 그 음모설대로 가고 있는 거 보면 그 음모가 맞았나 보네. 본인은 절대 그리고 캠프 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그렇게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 있는 사실대로 얘기 드리면 이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둘 때 네.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네. 이거 우리를 밀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 당에서 그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그때 무슨 세미나를 한다면서 뭐
몇십 명이 왔네, 몇십 명이 왔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밀어주는 걸로 쌍권 지도부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본인이 사퇴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가령 그렇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뭐 3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저렇게 마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현역 의원이 한 명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부정선거가 만약 정말로 그게 근거가 있으려면 거기에 참여했던 누군가 한 사람은 양심선을 한 사람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글쎄요, 근데 저희 당에서는 과거에 그 나경원 후보가 출마를 할 때 그 초선들이 모여서 연판장을 돌렸어요. 맞아요. 뭐 그런 적은 또 거기서 있네요. 뭐 네. 그 연판장 돌리고 나서 거기다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뭐 내부적으로 뭐 이게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나오신 분한테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분이 대답을 하면 제가 코멘트를 안 하려고 결심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진행자가 코멘트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아니요, 뭐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반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 김 선배가 그렇게 하시는 게 별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지금부터 이제 한 1시간 반쯤 뒤에 한덕수, 김문수 제2차 회동을 한다고 지금 공지가 돼 있고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던 한덕수 후보가 급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쯤 서울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 회동에서는 뭔가 돌파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그 6시부터 TV 토론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그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명분상 왜냐하면 지금 당 원로들이나 지도부가 뭐 단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분들은 뭐 70, 80대신 분들이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건강상 굉장히 안 좋으시겠죠. 뭐. 그거 아니겠죠, 설마. 단식. 뭐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하겠습니까?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여러 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건 뭐 당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그분들은 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예? 단식 농성장이 안 있고 돌아가셨다고. 집으로 가셨다고요. 깜짝 놀랐네. 돌아가셨다고. 아 우리말에 참 예, 집으로 그냥 가셨다고. 네. Go back home이죠. 그러니까 혼다는.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네. 이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에 만나는 것도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기 위한 용입니까? 명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명분 쌓기. 예. 옛날에 그 양김 단일화 안 보셨어요? 네. 옛날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가 뭐 87년도에 어린 기자 시절이긴 했지만 네. 87년도에 그때 야 이거 우리 단일화해야 돼. 1로 3김. 그래서 노태우 맞서서 3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3김 단일화에 대한 어떤 당위성, 절체절명 이런 건 지금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 다 끝나고 나서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가 나왔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혈서 쓰고 단식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지만 그 양김 단일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쉬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87년에 양김 단일화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적 열망이 모여 있는 것 같았지만 단일화는 무산이 됐고 그 다음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뭐 노태우 대통령처럼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보다 훨씬 나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평가된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재평가 받을 부분이 너무 많아요. 노태우 대통령은요. 북방 외교도 완전히 성공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중국이죠.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를 함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문이 닫혀 있던 중국 시장과 동구권 시장을 다 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쪽에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동구권에 가 보면 네. 뭐 LG 거리가 있고 뭐 대우 거리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던 거. 그다음에 뭐 저 신도시 영종도, 신공항도 만들었죠. 네. 신도시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KTX 그때 뭐 시작했죠. 여러 가지로 인프라 면에서 사실은 그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절절절 매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일들을 많이 했던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아마 제 예상은 아마 끝날 때쯤에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을 끌어가서 아마 다수당이 될 거고. 아니 개헌이 가능한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돼서 네. 그 지금도 압도적 다수당이니까 예. 개헌이 가능한 정당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분위기 쫙 잡아서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요? 이거 새로운 얘기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봐요. 대통령이 되는데 왜 내각제 개헌을 아니, 합니까? 대통령 끝날 때쯤 내각제 개헌을 해서 총리를 또 한다. 자기가 다 자기 당을 컨트롤하면 자기가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그 저 대통령은 연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 하다가 총리하면 그거 연임하지 말라는 법이 그 있습니까? 푸틴 방식이네. 그렇죠. 푸틴이 왜 총리한테 물려줬었는데 메드베데프한테 넘겨주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예. 실질적으로 컨트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 고쳐서 그리고 나중에 헌법을 바꿔서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독재자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 보면은 자기와 관련된 법을 민주당이 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아예 법을 야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선거법에서 네가 한 발언 인식과 행위라는 것들로 이제 유죄가 됐던 거잖아요. 그건 그냥 인식이 아니고 행위다.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는데 행위를 제외한다라는 법을 또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죠. 우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우리가 말고 토론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그 김은수 후보가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를 지키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관두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이제 그 토론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을 11일이라는 날짜를 훌쩍 넘겨서 그때부터 단일화를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재명식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과한 말씀이죠. 네. 그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네. 저는 뭐 별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두 분 모두에 관련해서 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본인들이 뽑은 알량한 후보 자리라니요. 그 후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당원들의 어떤 그 뭐랄까 참여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량한 그 후보 미리 자리야. 준비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서 예, 그랬겠죠.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 거꾸로 그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하려면 그럼 당신들은 그럼 그 알량한 비대위원장, 알량한 원내대표 하려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한 표현들이 나중에 보면 명분과 논리는 다 사라지고 이 감정이 앙금으로서 이런 표현들만 남아요. 맞아요. 1년 뒤에도 그때 당신이 나한테 알량하다고 했잖아. 이런 이제 말들만 기억 속에 남게 돼서 참 문제이긴 한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후보 교체를 만약 당 지도부가 밀어붙일 때 당원 당규상의 문제는 없나요? 당원 당규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소송이 들어가겠죠. 소송 법정 투쟁으로 돌입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법정 있다. 투쟁으로 가겠죠. 뭐 예를 들면 그 후보에 대해서 그 선관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가처분 신청은 언제 나옵니까? 가처분 신청은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가 오늘 있었거든요. 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건데. 네.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런 사태를 생각하고 전당대회에 얼마 안 된다. 네. 뭐 이런 가처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후보를 교체시키면 교체시켜서 등록을 한덕수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소송을 냈어. 네. 이거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후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당신들이 그렇게 그 여론조사 당원했다는데 그 30% 응답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80%다. 네. 그럼 전체에 따지면 38에 24. 네. 그럼 뭐 전체 당원의 30%도 안 되는 숫자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네. 그거를 공지를 하루 전에 해서 다음 날 했으니 이거는 충분히 공지가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서 그러면 후보를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후보가 없는 거죠 이번에 대선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약 73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32%인가요? 한 30% 초반대 그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73만 명 곱하기 30% 하면 37에 21, 20여만 명 이제 투표를 참석을 한 거고 그 중에 80%쯤이 이제 단일화가 꼭 있어야 된다. 86%쯤은 단일화가 이때 11일 이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당 지도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있을 이제 50% 여론조사를 거기다 보태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후보 교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부터 오늘 저녁 8시인가 7시인가 아무튼 저녁부터 내일까지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한덕수와 그다음에 김문수 차이가 51대 49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후보 교체에 대해서 뭐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는 이제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가령 뭐 7대 3 심하면 8대 이렇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와 선관위가 또 뭐 심야에 의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제 후보 교체에 관한 움직임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얘기 중에 뭐 오늘 오후에 4시에 만나고 또 뭐 법정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김문수 후보는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법정 투쟁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참 이걸 보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 전체 한숨만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당원들이 네. 이게 뭐냐. 근데 사실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야.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네. 저희들은 뭐 총력을 다 하고 있어요. 탈당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친중 좌파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도 씌우고 뭐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뭐 비난을 퍼부으면서 상처를 주고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경선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지나면은 그건 다 그냥 툭툭 털고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상처들을 주고받아서 툭툭 털고 갈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주는 경우가 그래도 있죠. 털어야죠. 네. 털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털어야 됩니다. 그래도 털어야 되지만 정말 좀 심한 것들이 있어요. 이 그 글 같은 것들 보면 뭐 이건 풍자나 해학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글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은 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하잖아요. 창조적 파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조적 파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두 분이 그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쳐져야지 시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하고 정몽준 이게 서로 다른 재벌과 노동운동가 뭐 이렇게 합치면 이게 시너지가 생겨요. 근데 김문수와
한덕수 이분들이 시너지가 이렇게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아주 극렬한 노동운동가였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그거 벗어난 지 몇십 년 됐잖아요.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거의 스탠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하는 입장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탄핵에 대한 것도 그렇고,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 교합이 생겨서 그 이게 더 확산돼야 되는데 약간 동종교배 비슷하게 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보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만 나오는데도 별로 이렇게 높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무튼 동종교배라는 말까지 써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제 의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도 얘기하셔도 의견은- 돼요. 아니 그래요. 대신 얘기해줘야 돼 대신. 아니 그거를 근데, 반박하고 싶은 많은 대신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제가 좀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져서 아이 뭐 자제를 어때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김종익 의원하고 이제 우리가 무랑 없이 뭐 별리게 다 하는 사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죠. 뭐냐면 이제 막판에 그 두 사람이 남아서 결선 투표 벌이 그 국면에 많은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얘기해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가 좀 수월해질 거고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은 좀 애를 먹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어이없었던 건지 제가 정말 너무 순진했어요. 네. 아니 단일화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단일화라는 그렇네요. 건 네, 네. 그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모여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거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더라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됐으면 아마 한덕수 후보가 예. 그 출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 사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거의 같은 날 이루어졌거든요. 네, 하루 전날이었는가요? 네, 하루 전날 했거든요. 되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중간에 그냥 관뒀을 것이다. 그럴 출마 선을 가능성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 어차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한쪽에서 이렇게 기세 좋게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한 열흘쯤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선거 결과는. 근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패배했지만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뭐 4강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예, 뭐 그럴 이런 얘기가 정도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네.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기세와 맞서 싸울 수는 어떤 없는 분들은 또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덕수 이제 그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세대가 이제 완전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세대가 다르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서로 세대에 의한 역할 분담 같은 것이 또 가능했을 수도 뭐 있다.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종교배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비슷비슷하잖아요. 연세로 보나 가치로 보나 뭐 이러하니까 지지자들로 보나 그런 면에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합쳐지는 효과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좀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면 굉장히 다른 결과겠죠. 뭐 뭔가 좀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지냅니까? 라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어제 예. 저 해단식을 했거든요. 네.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전 뭐 대표.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다음에 당원 가입을 계속 해주십시오. 당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 배가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을 지켜야 됩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사실 그게요. 이렇다고 그래서 와르르 떠나가면 우리 진짜 망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제 중앙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죠? 보궐선거에 출마하나요?
앞으로 뭐 가령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 이제 비대위를 지나서 그 대선 끝나면 전당대회 열리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이죠. 네. 그러면 그때쯤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 출마하나요? 그건 뭐 저는 전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